오케이. 그럼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재의 45페이지를 상대하고 있었습니다. 교재에서는 그냥 이제 서술로 제시가 됐는데 우리는 구체적인 실습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어떤 거를 왜 하고 있었는가 라고 하는 점을 이제 살펴보면 45페이지 두 번째 문단에서 데이터를 탐색하면서 비정상적인 값이나 특이한 값을 찾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 요거를 한마디로 이상치 아웃라이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비정상적인가 아니면 특이한 건가? 비정상은 아닌데 어우 이거 특이하다. 100억? 오 특이하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이제 판단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렇게나 판단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뭔가 이제 통계적인 근거가 필요해서 이 이상치라고 하는 것을 통계적으로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다음과 같이 이제 통상적으로 이상치의 이제 상한과 하한의 범위를 이제 벗어나게 되면 이상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수행한 결과 다음에 이제 4개가 뽑혔습니다. 그것이 아까 상자 그래프에서 나온 동그라미들입니다. 그래서 4개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이상치인데 비정상인가? 그런 점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상치로 뽑힌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으로. 이 IRQ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IRQ에 1.5를 곱해도 한 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이게 진짜로 비정상이었다 하면은 아마 그 다른 특성들에서도 비정상으로 해당 표본들이 뽑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높이와 너비의 순서를 헷갈렸다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꽃잎과 꽃받침의 순서를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기록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하는 일이라면.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일관적으로 다른 특성들에서도 이상치로 뽑혔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얘 혼자만 그런 데다가 얘가 IRQ가 너무 작아서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만약에 세 번째 특성에서 이상치가 나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IRQ가 이만큼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IRQ의 1.5배를 곱하면 한 이 정도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왔다? 아, 그 진짜 이상하죠. 이거는 진짜 이상합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거는 그냥 좀 분포가 작아서 그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판단해야 될 수 있습니다. 야,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냥 나는 기계가 다 해주는 줄 알았는데. 알고리즘이. 이런 거죠. 데이터가 올바르다는 가정하에서 그 모델이 이거를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데이터 자체가 이상해요. 비정상이에요. 그러면은 비정상 데이터를 가지고서 모델을 학습을 시키면 당연히 학습이 잘 안 되겠죠. 근데 모델은 이거를 철석같이 믿는 겁니다. 그냥 사용자께서 제공한 거니까 이거는 맞을 거야.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유치원 다니는 꼬맹이가 있는 애기 아빠인데요. 꼬맹이들 이제 글자를 가르칠 때 만약에 제가 우리 애기한테 숫자를 가르치면서
1, 2, 3, 4, 5를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표현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게 그 아라비아 숫자에서부터 그 시작이 돼가지고 12세기 아라비아 숫자가 저런 비슷한 모양이 됐다가 15세기 유럽에 건너가서 현재 비슷한 모양이 됐는데 이 숫자가 원래부터 그 현재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대에 따라 좀 변했죠. 지금 이제 그 자리 잡았고요. 근데 제가 지속적으로 1, 2, 3, 4, 5를 이렇게 가르치나 라고 하면 우리 애기 입장에서는 아빠가 알려주는 거니까 철석같이 믿겠죠. 그죠? 근데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니까는 이렇게 안 써. 그럼 어떻게 될까? 혼란스럽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형들한테 데이터가 정답이라는 상당한 확신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철석같이 여기서 해서 의심 안 하거든요. 이거는 맞는데 그냥 내가 잘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간주하는 거다 보니까 데이터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잘못 나와요. 그리고서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올 기대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계 학습 알고리즘이나 이런 게 해줄 수가 있느냐?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뭐 챗GPT 같은 챗봇 알고리즘한테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잘못 매겨줘요. 그러면은 그냥 잘못된 응답을 냅니다. 그게 근본적인 한계거든요. 왜냐면 얘가 인터넷의 문서를 보고 배웠는데 인터넷의 문서가 정답인가요? 인터넷에 많은 부정확한 사실들이 있죠. 그 논란이 되는 사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늘 논란이 되는 게 그래서 트럼프야? 아니면 조 바이든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죠.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죠?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라든지 종교적인 문제. 그래서 기독교가 최고야? 아니면 불교가 최고야? 아니면 이슬람교가 최고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민감하죠. 그죠? 뭐 한국 사람의 대부분은 무교. 그래서 정답이 없는 경우도 있고 애매모호하는 경우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느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신이 있어 없어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어렵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것들을 지금 상대하고 있는 게 이제 그 챗봇들이고 그냥 걔가 할 수 있는 거는 인터넷에 있는 문서를 읽어드려서 그 중에서 이제 다수의 응답을 평균적으로 제공하는 게 최선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쨌든 정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을 상당히 확신해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같은 조사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셔야 된다. 근데 그거를 그냥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어떤 방법론적인 게 이제 필요하고요. 수치적인 거는 그나마 쉬운 편이에요. 근데 텍스트의 경우에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인터넷에 3천억 건 문서를 어떻게 그걸 일일이 평가하겠어요? 그냥 해봐.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챗봇이나 이런 것들이 어, 근본적으로 이제 헛소리를 안 하게 만드는 뭐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본적으로 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근데 적어도 수치형의 데이터들은 그래도 통제가 가능한 편이에요. 이미지도 통제가 가능한 편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 문단, 시각화는 데이터를 조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먼저 경험했죠. 그래서 통계적인 부분들을 그냥 쭉 보면 공감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보니까 아 이상치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이런 거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전에 이제 디스크라이브를 통해서 보시면 이거는 뭐 그냥 알 수가 없어요. 뭐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건가? 뭐 그런가 보다 이런 거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동작하지 않죠. 그래서 그 가능하다면 시각화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방향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결론적으로 보시면 이거는 예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상치가 없어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들은 꽤나 이상치가 많은 편이고 이가 빠진 것도 많고요. 누락된 데이터도 꽤 많은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법론을 선택하시는 게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교재에서는 이제 이 시각화를
산점도로 일단 예시를 들어서 했는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안 해본 부분이니까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상치는 일단은 없었다. 다행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분포적인 측면으로 같이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려놓고 보겠습니다. 화면 공유는 계속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혹시 잘 안 되시거나 뭐 그런 점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교재에서 논의하는 산점도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입니다. 근데 그게 뭐냐?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표본에 대한 특징을 한 개 이상 수집해 수치화하면 해당 특징에 대한 특징 벡터가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징 벡터를 좌표 공간에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특징으로 되어 있다면 2차원 평면에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특징이 3개라면 3차원, n개 수집했다면 n차원 공간에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의 개수는 종종 차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두 개의 특징이라고 하거나 2차원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방금 전에 산점도 그래프가 그려진 원리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를 x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x라는 데이터 포인트가 두 개의 특성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값은 4,3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의 점으로 표현하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2차원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공간을 샘플 공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x1은 4고 x2는 3이기 때문에 4,3 지점에 다음과 같이 하나의 점으로 데이터 포인트가 표현이 됩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죠? 그런데 만약에 특성이 3개인 경우라면 4,3,2 이런 식일 거고, 이런 경우에는 샘플 공간이 3차원의 샘플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3차원을 2차원 평면에 그리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미술의 원근법의 원리를 활용해서 이런 식의 스타일로 하기도 하죠. 일종의 착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4,3,2 지점이 한 요 정도에서 그 표현이 된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고, 그래서 산점도를 그리면 이런 스타일로 그려지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4차원 이상은 원근법으로도 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특성이 4개 이상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리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얘네 각각을 x1, x2, x3, x4라고 하면 방금 전에 상의 드린 이유로 인해서 원래는 4차원의 샘플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걸 그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플롯에서 산점도를 그릴 때는 2차원의 샘플 공간을 가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원의 샘플 공간에서 x축에는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해야 되고
y축은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이제 고르는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x를 0으로 하고 y를 2로 한 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가? 이게 명칭이 복잡하기 때문에 위치 기반의 색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0번, 1번, 2번, 3번인데요. 그래서 x축은 0으로 했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x1 값을 했다는 거고요. 그것의 실제 명칭은 이거를 잘못해서 읽어버리면 좀 곤란하죠. 그죠? 꽃받침의 길이죠. 근데 우리는 그냥 간략하게 x1이라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y축은 x3입니다. 실제 명칭은 꽃잎의 길입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요거랑 요거를 골랐는데 왜 골랐어? 라고 하면은 일단 임의적인 선택입니다. 그냥 2차원의 샘플 공간에서 산점도를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이 두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근데 임의적으로 고르는데 그나마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그 기존의 분석이 어느 정도는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서 이제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된다면 가급적이면은 분산이 넓은 거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분산이 좁은 애들은 막 이렇게 몰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래프에서 이게 구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분산이 넓은 거 고르는 게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의미적이죠. 여기는 꽃받침들이고 꽃잎인데 꽃잎에서 하나를 고르자면 분산이 제일 넓은 X3을 고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고요. 꽃받침 쪽에서 하나 고르자면 X1 쪽에서 그나마 분산이 얘가 좀 더 넓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걸 2개를 고르면 산점도가 조금 더 잘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임의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제나 효과적인 건 아닙니다. 그 데이터가 고르게 분포가 된 경우도 있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렇게 그리면 이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이걸 보시면 여기까지만 그려도 뭔가 경향성이 뚜렷하게 나뉘는 게 있습니다. 그죠? 요 2개가 이제 경향성이 뚜렷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과연 이제 유형에 따른 분포를 알기 위해서 컬러 값을 좀 주어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서 아이리스의 타겟 값을 컬러로 다음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아이리스의 타겟 값은 아까 관찰하신 것처럼 0, 1, 2 세 가지 중 값 중에 하나인데 요 C라고 하는 것은 이제 컬러의 약자고요. 수치값을 그 각 데이터 포인트에 1대1로 대응하는 수치값을 제공하면 그 자동으로 알아서 컬러를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 컬러가 좀 마음에 안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컬러 맵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서 BRG가 블루, 레드, 그린 정도의 약자고요. 여러 가지 이제 컬러 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공교롭게도 세 가지 유형이 있으니까 블루, 레드, 그린으로 컬러 맵을 설정하면 조금 더 잘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 이 컬러 맵에 따라서 자동으로 색상이 부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뭐냐? 이거는 이제 옆에 있는 그 컬러 바를 보시면 이제 아는데 이게 0은 파란색인 거예요. 그리고 1은 빨간색으로 이제 된 거고요. 그리고 2는 초록색으로 자동으로 할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산점도를 그려놓고 보니까 경향성이 더욱더 뚜렷합니다. 대략적으로는 이런 식으로만 구분해도 거의 구분돼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는 이게 머신러닝까지 필요한 문제인가가 이제 의구심이 들죠. 그죠? 즉, 교재에서 45페이지의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 머신러닝 없이도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지를 물어봤잖아요. 근데 그냥 오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처럼 분석의 과정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 이건 뭐 그냥 x3 값으로 대강 나눠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그런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x3이 뭐 2.5 정도에서 대강 나누면 y0은 x3이 뭐 2.5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하면 완벽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y1하고 y2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는 안 될 것 같아요. x3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5.0으로 이제 고른다 치면 쬐끔은 틀리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게 우리가 이제 생각한 대로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형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형 또는 영어로 마델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가 이제 주요한 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첫 번째는 이제 규칙 기반입니다. 두 번째는 통계 확률 기반이고요. 세 번째는 소위 말해서 이제 기계 학습 기반입니다. 요 규칙 기반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그냥 if else 문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요. 근데 지금은 그 정도로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첫 번째로는 규칙 기반 모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붓꽃 분류 모형인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전달을 해주면 사실 이 데이터에서 x3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x3이 2.5보다 작으면 0으로 판정하겠다. 아닌 경우에는 5.0보다 작은 경우에는 1로 하고, 그래도 안 되면 2로 하겠다. 그러면 붓꽃 분류 모형을 다음과 같이 만들면 사실상 if else 문인데, 실제로 아이리스 데이터를 전달해서 예측을 다음과 같이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확인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배경음악으로 제가 제시한 거는 이게 이제 1분 50초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코드가 좀 이제 제시돼서 확인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신 경우를 이제 위해서 그 임의의 시간을 기다리면 이제 진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조금 아 이게 그 충분한 시간인가 가늠하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 음악이 나오면 아 2분 동안 다음과 같이 이제 진행 대략 2분 이내로 어, 확인하시는 시간을 이제 갖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서로 신호를 이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numpy where이라고 하는 API가 처음 사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처음 사용이 됐기 때문에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다가 새로운 셀을 하나 삽입하고 간단한 이제 활용 사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과적으로 참 거짓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 5를 기준으로 참거짓 값이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 참인 경우에는 다 1로, 거짓인 경우에는 다 0으로 한꺼번에 바꾸고 싶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제 이게 어떤 연유에 의해서든 참 또는 거짓의 값으로 이제 되어 있는 그런 것이라면 참은 일괄적으로 1로 거짓은 일괄적으로 0으로 바꾸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참값을 1로 바꾸고 뭐 거짓값을 무조건 0으로 바꿔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임의적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해요. 참, 거짓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 외열문은 그 텐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불리언 텐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거를 쓰는 이유는 for문과 ifels문을 조합해서 쓰는 것보다 좀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보시면 첫 번째는 이거죠. x3이 2.5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로 인해서 참 또는 거짓 값이 발생하겠죠. 어딘가 임의의 위치에서요. 그러면 2.5보다 작은 것들은 다 0으로 바뀌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약간 까다로운데요. 여기는 x3이 2.5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얘는 한 번 더 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2.5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은 여기서 넘어와서 다시 한번 넘파이 웨어를 거칩니다. 근데 이때는 2.5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이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그 해당 부분을 반복해 주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else if로 넘어온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5.0보다 작은가만 따지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그 5.0보다 작으면서 2.5보다 크거나 같은 값들은 1이 되고요. 그래도 아닌 것들은 여기는 마지막에 else인 거죠. 그래서 이 구문을 if else문으로 대략적으로 풀었으면 이런 스타일입니다. 첫 번째는 여기가 걸리고요. 두 번째에는
else if를 통해서 여기에 걸리고요. 마지막에는 else를 통해서 else는 조건을 지정할 필요가 없죠. 다 이제 2가 돼버려요. 사실상 if else문인데 그냥 좀 더 효율적으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측을 다음과 같이 수행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채점을 해봐야 되겠죠. 이것과 아이리스의 타겟 값을 비교하면 참거짓 값이 나옵니다. 이거는 정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채점을 한다는 것은 비교 연산이죠. 등호가 두 개죠. 등호 한 개는 할당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등호가 두 개다라고 하는 점을 유념하시고요. 그러면 이 결과를 그야말로 채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붓고 분류 모형을 사실상 if else문으로 작성을 했을 때 그게 얼마만큼의 성능을 발휘하는지 평가를 하는 게 필요하죠. 이게 바로 성능 평가입니다. 그러면 성능 평가를 하는 것은 지금 보시면 이 채점이 그 예측과 이제 타깃은 당연히 이제 개수가 같아야 되는데 이게 총 150개죠. 그래서 길이 자체는 요 값들의 개수가 필요하니까 랭스를 통해서 이제 채점의 길이를 이제 획득했고 요게 이제 150개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요건 차이가 있는데 이 참은 1이고 거짓은 0이잖아요. 참과 거짓은 수치 값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합계를 구하면 참인 것들은 1로 거짓은 0으로 평가되니까 참의 개수가 구해지겠죠. 그러면 8개 틀리고 142개 맞췄습니다. 준수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를 소위 말해서 그 100분 이제 그 100분위로 이제 환산하면 정확도라고 하는 지표가 됩니다. 그거는 평균을 내면 됩니다. 평균 함수는 numPy에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이제 하고요. 이건 소점을 볼 필요가 거의 없죠. 근데 이제 소점 한 자리 정도까지 해서 일단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자면 대략적으로 95점 정도 맞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현재 붓고분류 모형은 우리가 EDA를 하면서 살펴보니까 이거 뭐 머신러닝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냥 if else문으로 만들었을 때도 95% 정도의 성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야, 근데 이거는 머신러닝이 아니잖아. 이건 머신러닝이 아니죠. 그죠?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같이 한번 교재 앞쪽으로 좀 이동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는 안 내드릴게요. 24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런 얘기도 이제 드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24페이지 첫 번째 문단을 공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 지능형 애플리케이션들은 데이터를 처리하고 사용자 입력을 다루는데 하드 코딩된 if와 else 명령을 사용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규칙 기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그냥 if else로 표현될 수 있으면 이게 소위 말해서 규칙인 겁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해라. 정해진 거죠. 근데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왜 단어를 굳이 썼을까요? 왜냐하면 이러한 규칙을 만드는 사람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였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붓꽃에 대해서 if else문으로 하려면 이 붓꽃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죠. 우리는 이제 이거를 EDA를 하는 과정 속에서 모종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생긴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전문가가 규칙을 프로그래밍해서 만든 모형을 규칙 기반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같은 점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AI를 만드는데 여기서 이제 룰 베이스드로 AI를 만들 수 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당연히 빅 예스입니다.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규칙 기반으로 AI를 만드는 게 원래는 지배적인 방법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딥러닝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 규칙 기반에서 머신러닝을 기반으로 이제 AI를 만드는 그런 식의 방법론이 선호가 되는 편입니다. 근데 언제나 이게 최선이라는 건 아닌데 많은 경우에 이게 규칙 기반에 비해서 보다 이제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점 때문에 지금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고려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은 다음 같은 이유인데요. 두 가지 커다란 단점이 이러한 로직은 한 분야나 작업에 국한되는데 예를 들어서 붓꽃에 맞춰서 개발된 모형을 다른 곳에 적용할 수 없겠죠. 그게 이제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근데 모든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다 전문가가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인데요. 얼굴 인식은 규칙 기반이 실패한 대표적인 예입니다. 얼굴 인식은 한 살 아기도 전문가입니다. 근데 이거를 if else문으로 만드는 거는 대체로 2001년 이전에는 그냥 불가능했습니다. 잘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해결된 문제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얼굴 잘 찾고요. 그리고 사용하시는 스마트폰에서 페이스 아이디 잘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해결된 문제인데 2001년 이전에는 이게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는 이 규칙 기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해결하는 게 타당한 경우도 있어요. 타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 이번 이번 주에 공통의 관심사는 이제 기계학습을 통해서 이걸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좀 전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페이지는 안내 드릴게요. 그러면 47페이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궁금하신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같이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26번 입력을 한번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모형이 이제 두 번째 사례죠. 사이클런에서 네이버스라고 하는 이제 모듈이고요. 거기서 KN으로 시작하는 알고리즘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KN으로 시작하는 것이 선택이 세 가지가 제시가 됩니다. 이 중에서 뭘 골라야 될까요? 그리고 왜 골라야 될까요? 이건 처음이니까는 좀 상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진도이기 때문에요. 사전 선조 지식이 아니고요. 다 그렇진 않은데요. 이제 이 사이클런에서 제공하는 알고리즘들은 통상적으로 앞쪽 부분은 알고리즘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뒤쪽 부분은 출력의 형태를 이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의 경우에는 클래시파이어를 불러야 되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목표 출력이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요. 목표는 유형입니다. 그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면 그거의 수단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우리의 출력은 세토산가 벌시컬럼과 버지니칸가 세 가지 중에 하나죠. 그렇다면 그런 유형을 분류하는 것이 classification, 영어로 다음 것 같고요. 그러면 분류를 할 수 있는 수단은 분류기 또는 영어로는 classifier겠죠. 그죠? 완전히 안 놔두네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알고리즘의 원리는 K-네이버스라고 하는 알고리즘인데 출력의 양상이 클래시파이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들은 출력의 양상이 뭔가 다르기 때문이겠죠. 근데 현재로서는 클래시파이어를 고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클래시파이어를 선택하고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K-네이버스 클래시파이어라고 하는 것을 교재대로 교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이때 이 안에는 알고리즘의 설정입니다. 그거의 의미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의 원리를 논의하면서 논의 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직 이 알고리즘의 원리는 모르고 그냥 이 알고리즘이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분류된다. 그 중에서도 지도학습 알고리즘이다. 이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도학습이 뭐냐? 이런 게 지도학습입니다.
이게 지도학습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도학습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계학습은 지도학습과 지도학습이 아닌 것, 즉 비지도학습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입력 특징 벡터에 대한 정답을 학습 시점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지도학습 알고리즘은 예측한 값과 정답의 차이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학습을 수행합니다. 지도학습은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계학습 유형입니다. 비지도학습의 경우는 지도학습이 아닌 것들을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비지도학습은 현재 여러 유형들이 있고 점차 새로운 유형들도 추가되고 있습니다. 대체로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비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 편입니다. 기존의 대표적인 비지도학습 알고리즘들은 차원 촉소와 군집입니다. 비지도학습들은 대체로 데이터를 이해하고 살펴보는 과정, 즉 탐색적 데이터 분석에 활용됩니다. 요 두 용어는 엄격하게 정의가 된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막 엄격한 정의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시지 마시고요. 다만 이 지도학습이란 용어 자체도 뭐 번역이 다양한 편입니다. 교사학습, 감독학습, 뭐 이런 식의 용어 번역들이 존재하는 편이고요. 교사라고 하는 것은 요 티처, 그죠? 요런 이제 느낌이고요. 감독 이제 슈퍼바이저, 슈퍼비전 뭐 이런 것은 이제 번역인데 요새는 이제 머신러닝과 관련된 교재들이 많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요 지도학습이라는 용어가 이제 번역이 자리 잡은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지도학습은 상대적으로 좀 명확한 편이에요. 왜냐면 이제 이 알고리즘을 훈련할 때 정답을 제공하는 경우에 이게 정답이야!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지도학습이라 부르는데 비지도학습은 좀 부정형으로 그 정의가 됩니다. 그냥 지도학습이 아니면 통상적으로 비지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그 용어가 존재하는 편입니다. 여기서 뭐 강화 학습이 비지도 학습이냐, 뭐 세미 슈퍼바이즈드 반지도 학습이냐, 뭐 이런 용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엄격하게 정의가 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